저는 1953년에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논밭을 빌려 농사짓는 소장농이셨고 어머니는 품을 팔아 집안을 꾸리셨습니다. 형제가 많아 밥상은 늘 비었고 꽁고리밥에 된장국이 전부인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글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보물이었습니다. 나는 공부를 계속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 어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제 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학용품 살 돈도 교복 살 돈도 없었습니다.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했을 뿐 중학교부터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교실 창문 너머로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마음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했기에 대학에 가고 싶다는 간절한 꿈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대학의 큰 도서관과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며 마음속에 설렘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저 막막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집안에 돈이 없으니 안 되는구나. 그때 느꼈던 절망감은 제 평생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내 힘이 필요하다.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동생들 공부를 시킬 수 있겠다. 그 말은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그 바람은 접어야 했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대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동네 이웃 아저씨가 서울에 있는 친척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면 밥도 주고 월급도 준다더라. 그 소문은 제게 새로운 길처럼 들렸습니다. 1972년 20살이 되던 해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 가족을 살리자. 동생들만큼은 꼭 공부를 시키자. 그렇게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의 가장 길고 험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도착한 곳은 작은 의류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 밤 10시가 넘어야 퇴근했습니다. 점심은 허겁지겁 단무지가 든 김밥 한 줄, 저녁은 대충 묵국 한 그릇으로 때웠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일이 몰리면 밥 먹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위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수 있을 때는 허겁지겁 먹고 못 먹을 때는 하루 종일 굶어야 했습니다. 그 습관이 쌓여 결국 제 몸을 망쳤습니다. 30대, 40대를 거쳐 지금 70이 넘은 나이가 될 때까지도 저는 위장병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밥을 조금만 급하게 먹어도 속이 쓰리고 밤에 누우면 더부룩해서 잠을 설치곤 합니다. 그때 끼니를 제때 챙겼더라면 지금은 좀 나았을까. 이런 후회가 늘 남습니다. 공장 안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미싱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반장의 호통이 뒤섞여 하루 종일 귀가 멍멍했습니다. 손끝은 늘 바늘에 찔려 피가 났고 어깨는 굳어 돌처럼 뭉쳤습니다. 한 달 월급의 절반은 고향에 붙였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방세와 밥값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래야 동생들이 학교를 다니지. 그 생각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 시절 나라 밖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한국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여성 공장 노동자들에게는 그 기적이 너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임금은 낮고 노동시간은 길고 안전 장비는 없었습니다. 친구 하나는 기계의 손가락을 다쳐 평생 불편하게 살았고 또 다른 친구는 몸이 버티지 못해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밤마다 기숙사에 누우면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속에 나도 끼고 싶다는 바람, 그리고 다시는 가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다짐이 뒤섞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한참 미싱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공장장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납품 물량이 급해. 다들 점심시간 반납하고 일해. 점심을 거르는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급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밥을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급하게 먹었더니 그날 밤 속이 쓰려서 잠을 설쳤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위장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한 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얘야, 내 덕분에 동생이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내가 우리 집 기둥이다. 그 편지를 읽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비록 제 꿈은 접었지만 내 희생이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공장 동료들과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낯선 곳에서도 밥을 나눠 먹고 아픈 사람의 일을 대신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 희망이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10명이 한 방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좁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같은 방을 쓰던 순이가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약을 사러 갈 돈도 없었던 우리는 돈을 모아 약을 샀습니다. 그리고 밤새 번갈아 가며 순이를 돌봤습니다. 언니들, 고마워요. 나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순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눈물이 났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22살이 되었을 때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힘든 날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꼭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가난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요. 우리는 작은 하숙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밥상 위엔 콩자반과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식장을 빌릴 돈도 없었고 하객을 초대할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냥 동네 사진관에서 사진 한 장 찍고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자. 공부를 하고 싶으면 마음껏 시켜주자.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난 후에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는 내 식구가 먹고 살기 빠듯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업고 다니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약국에서 약만 사다 먹이곤 했습니다. 아이가 밤새 열이 나면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가 고생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976년 남편은 중동 건설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여보, 내가 3년만 다녀올게. 그동안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집도 사고 아이들 대학도 보낼게. 남편이 떠나던 날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떠나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공장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공장에 가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퇴근하면 아이들을 데려와 밥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주말에는 다른 집 옷 수선 일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이들이 물으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온다.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장에서 기회가 왔습니다. 반장 자리가 비었는데 공장장이 저를 추천한 것입니다. 자네는 일도 잘하고 성실하니까 반장을 맡아보게. 반장이 되면 월급이 조금 올랐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내가 남에게 부려지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기술을 가져야 한다. 그 생각으로 퇴근 후에도 바느질을 더 배우고 옷수선 일을 했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을 재운 뒤 재봉틀을 돌리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이 보내주는 돈도 한 푼 한 푼 아껴 모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1979년 갑자기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다리를 다쳐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편지를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이 다쳤다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이제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 나오는 남편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돈을 못 벌어왔어요. 괜찮아요. 다치지 않은 게 어디예요. 우리 다시 힘을 합쳐 살아가면 되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리 부상으로 무거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내 가게를 차려야겠다. 공장에서 7년 넘게 일하며 배운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는 가게 보증금도 내기 어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친정어머니께 손을 벌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게를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도 여유가 없는데 그래도 내가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조금 보태줄게. 어머니가 주신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1980년 드디어 시장 구석에 작은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점포는 정말 작았습니다. 재봉틀 2대 놓으면 꽉 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이제 내 가게가 생겼다. 이제 누구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잘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부탁하는 옷을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드렸습니다. 다른 가게보다 가격도 조금 싸게 받았습니다. 이 집은 정말 꼼꼼하게 잘해줘. 가격도 싸고 솜씨도 좋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다리는 불편했지만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손님 응대도 하고 천 자르는 일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도 방과 후에 가게에 와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부모를 돕는 게 기특했습니다. 엄마, 내가 컸다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큰 집 사줄게. 큰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래, 그러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응, 나 열심히 할게. 그때의 그 다짐을 아이는 지켰습니다. 1990년쯤 되자 가게는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님이 늘어나서 재봉틀을 2대 더 들여놓았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동네 아주머니 둘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학용품을 걱정 없이 사줄 수 있었고 밥상에 반찬도 늘어났습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난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아이가 달려와 안기며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정말 잘했다.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못 이룬 꿈을 아이가 이룬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작은 아이도 고등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둘 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좀 살만해졌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은 점점 많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동네에 큰 옷가게가 들어섰고 백화점도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기성복을 사입기 시작했고 옷을 맞춰 입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손님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돼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성복을 사더라도 수선은 필요할 거라고요. 그래서 가게를 수선 전문점으로 바꾸었습니다. 옷 수선 전문점. 바지 단 2,000원.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수선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손님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옷을 가져와 수선을 맡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집은 정말 잘해줘. 다른 데는 대충 하는데 여기는 꼼꼼하게 해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작은아이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돈 벌어서 엄마 아빠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큰아이가 첫 월급을 받아와서 저희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아니다. 내가 쓰거라.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아이는 기어이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저 키워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그 돈을 받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온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큰 회사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우리 가게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 옷수선도 줄인 것입니다. 여보, 이번 달 월세를 어떻게 내지?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죠. 우리 이제껏 이런 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 우리 가족은 더욱 힘을 합쳤습니다.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자 나라 경제도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우리 가게도 다시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가 되자 큰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며느리는 착하고 효심이 깊었습니다. 큰아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장아장 걸어오는 손주를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9년 저희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쉬어요. 우린 아이도 있고 아이들도 다 컸잖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죠. 40년 동안 운영한 가게를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가게로 아이들을 키웠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으니까요. 가게를 정리하던 날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사장님 가게가 없어지면 우리 어떡해요? 손님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저도 덕분에 잘 살았어요. 그날 밤 저는 가게를 돌아보며 지난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굴고 웃고 힘들고 기쁘고 그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후 저는 동네 경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했어. 정말 힘들었지. 맞아. 그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 할머니들과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들었던 게 나만이 아니었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옷수선,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옷을 무료로 고쳐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새 옷 같아요. 젊은 엄마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배운 기술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만 하느라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는데 이제야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여보, 우리 설악산 가볼까요? 그래요. 가봐요.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 좀 구경하고 살아야죠. 설악산에 갔을 때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니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고생해서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든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입니다. 손주들이 자라면서 저는 손주들을 돌보는 일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가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받아쓰기 시험이야. 그래?
열심히 해. 할머니가 학교 끝나고 기다리고 있을게. 손주가 학교에서 나와 제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할머니, 나 100점 맞았어. 아이고, 우리 손주 정말 잘했네. 제가 못 다닌 학교를 제 아이들이 다녔고 이제 손주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게 신기하고 고마웠습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어땠어? 할머니는 말이야. 너희들처럼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단다. 집이 가난해서 말이야. 정말. 그럼 할머니는 공부 못했어? 응. 그래서 할머니는 너희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할머니가 못 이룬 꿈을 너희들이 이뤘으면 좋겠어.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나 열심히 공부할게. 그래서 할머니, 기쁘게 해줄게.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혹사한 몸이 이제 와서 말썽을 부렸습니다. 위장병은 여전했고 어깨와 허리도 아팠습니다. 어머니, 위염이 심하시네요. 약을 드셔야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먹어서 그래요. 젊었을 때 몸 좀 아껴야 하는데 그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약을 먹고 조심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비슷했습니다. 다리 부상이 낫지 않아 걷기가 불편했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우리 몸이 너덜너덜하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으니 다행이죠.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신 분들도 많은데 서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2022년 고향에서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70년 만에 만나는 거네.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동창회장에 가니 흰 머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너 순이 맞지? 맞아. 너는 영이구나. 서로를 알아보고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너 어떻게 살았어? 나 서울 가서 공장 다니다가 나중에 옷가게 했어. 너는? 나는 시집 와서 평생 농사지었어. 다들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식들을 잘 키워냈고 이제는 손주들을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잘 살아냈네. 누군가 말했습니다. 맞아. 정말 잘 살아냈어.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향집 앞에 섰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은 이제 없었지만 그 자리에 새 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꿈을 꿨었지. 공부를 하고 싶다고,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제 인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제게 강연을 부탁했습니다. 할머님, 1970년대 산업화 시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젊은 사람들에게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무슨 강연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권했습니다. 엄마, 하세요. 엄마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강연장에 가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70년대에 서울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공부를 못하고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했는지,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힘들게 일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은 가게를 차려 아이들을 키웠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도 참고 일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이 풍요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감동했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 덕분에 제가 편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구나. 그렇게 말해주시니 제가 힘들게 살았던 게 헛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70이 넘은 지금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가난한 시골 소녀에서 시작해 공장 노동자, 반장, 그리고 작은 가게 주인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꿈꿨던 공부는 못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제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행복했나?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한국의 산업화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많이 울었지만 결국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좁은 빌딩들, 넓은 도로, 달리는 자동차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손주들은 제 곁에서 웃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아프고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1970년대 산업화 시기를 보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어려웠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손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누리는 풍요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란다. 너희 윗세대가 땀과 눈물로 만든 길이란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서로 도우며 살아라. 그리고 너희도 다음 세대를 위해 좋은 길을 만들어라. 1953년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2025년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했다. 내 인생은 의미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후세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사세요.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마음정원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